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중국 항저우 외곽에 위치한 도시 춘안. 2019년 7월 8일 이곳 경찰서로 고령의 할머니가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자신의 손녀가 납치된 것 같다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납치가 아니에요. 강압이 없는, 심지어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데려갔다는데요. 일단 이 할머니는요, 할아버지와 함께 춘안의 한 호텔 근처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9살 된 귀여운 손녀 장쯔신을 이 조부모가 도맡아 키우고 있었죠. 종종 노점상에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었는데요. 5년 전 장쯔신의 부모는 별거를 했고 이후 엄마는 연락이 완전 끊긴 채 아버지 장주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직업을 찾았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별 수 없이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졌던 거예요. 이 9살 장쯔신은 아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낯을 가리지 않아서 누구와도 금세 어울렸고요. 그러다 딱 보름 전입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노점상에 새로운 단골 고객이 생겼어요. 이들은 바로 옆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년 커플인데 거의 매일같이 노점에 들려서 과일을 사니까 점점 안면을 트게 된 거죠. 특히 이들은 조부모 곁에서 혼자 놀고 있던 장쯔신을 아주 예뻐해 줬는데요. 이 커플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면 당시 춘안에 온 지는 보름 정도 된 상태인데 원래 항공 스케줄대로라면 7월 6일자 비행기로 다른 지역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돌연 춘안에 더 머물겠다 하고 스케줄을 변경하게 돼요. 그러면서 커플이 호텔을 나와 좀 더 장기간 투숙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던 중 노점상을 하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혹시 방이 좀 남는 게 없냐, 방을 좀 빌릴 수 있냐라고 묻게 되죠. 또 마침 이 집에 빈 방이 있었던 겁니다. 노부부 입장에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6월 29일부터 이 낯선 커플, 노부부, 그리고 손녀 장쯔신까지 모두 한 집에 머물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이틀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들은 노부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돼요. 이 9살짜리 장쯔신을 자기들이 데리고 대도시 상하이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데려가려 하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는데 너무 귀여운 이 아이가 화동을 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이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춘안이라는 곳에서 샹하이까지는 180km가 떨어진 좀 먼 곳이에요. 낯선 곳이고요. 근데 9살짜리 손녀를 낯선 부부 손에 보낸다는 건 좀 찝찝하잖아요. 아이의 아버지 또한 전화로 이걸 듣고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정 가야겠다면 할아버지와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죠. 한편 부부의 의지도 대단합니다. 아니,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마을에만 살던 애가 대도시, 상하이를 구경하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요.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이렇게 갖가지 말로 노부부를 구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면 신분증을 맡기고 떠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또 여행 내내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 보내기로 약속하고요. 정말 끈질긴 설득이었죠. 이쯤 되니까 노부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설마 신분증까지 주고 갔는데 별일 있겠냐 싶은 거예요. 또 세상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CCTV로 금세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7월 4일 드디어 장쯔신은 이 부부와 함께 여행길에 오르게 돼요.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이들은 실시간으로 아이의 사진을 보내줬고요. 또 여러 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노부부를 안심시켰죠. 손녀가 직접 할머니와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새로운 곳에서 재밌다면서 마냥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도 다행이라고 여기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로 한 7월 6일 장쯔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 커플은 중국 내 메신저인 위챗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 여행 사진을 공유했다고 해요. 아버지 장준도 이 커플 친구 추가하고 딸 사진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챗을 통해서 커플에게 연락을 취했죠. 근데 이때 돌아온 답은 어떡하죠? 저희가 기차표를 살 돈이 부족해요. 너무 황당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내가 당장 그쪽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서늘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오면 우리는 빨리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안 오면 오늘 밤까지 돌아갈게요. 우와, 이게 졸지에 아이를 인질로 잡히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문자가 그러니까 너 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아이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고 다음 날인 7일 오후 5시 커플이 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걸 보낸 게 마지막 연락이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낯선 커플 손에 아이를 보냈고 더 이상 소식이 없는 불안한 상황. 가족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장스신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 9세, 키 130cm 정도의 약간 통통한 체형, 긴 따은 머리를 하고 붉은 뿔테 안경을 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CCTV에 따르면 실종된 날에는 치맛단이 녹색인 원피스를 입었고요. 또 회색 샌들을 신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무엇보다 궁금한 건 아이를 데려간 이 커플의 정체입니다. 우선 그들이 주고 간 신분증은 가짜는 아니었어요. 당사자들입니다. 또 신원을 살펴봤더니 남성 용의자는 량모화, 43살로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일남일녀 자녀를 둔 아버지예요. 근데 특이한 건 그 함께 있던 여성이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량모하라는 남성은 2004년에 가족들 두고 혼자 가출한 상태였고요. 그러면 그 함께 있던 여성은 45살의 시에모팡이라는 여성인데 미혼으로 역시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 기록은 둘 다 없었고요. 자, 추정컨대 이 둘은 딱히 집이나 차 없이 그냥 함께 동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한 거죠. 근데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생활이 가능했냐? 과거에 시에모팡이 친척들로부터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큰 돈을 빌렸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껏 생활비로 사용해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친척들은 얘가 고향에 돌아오기를 완전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요. 부부도 아닌 커플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이 집시 같은 여행길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무려 중국의 48개 도시를 곳곳 돌아다닌 게 드러납니다. 근데 일도 안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 확인해보니까 사건 직전에 이들의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32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과 가족들은 이 점이 더 불안했어요. 혹여나 애가 너무 예뻐서 내 자식으로 몰래 데려가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플 자체가 전혀 안정된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애를 데려가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일단 그 동기는 좀 제쳐두고 현재로선 커플과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중국 공안이 CCTV와 또 여러 정보에 따라 행적을 추적했는데 먼저 이 커플은요, 춘안을 떠나 상하이로 가겠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가질 않았고 7월 4일 춘안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푸젠성 둥산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아이가 돌아가기로 한 날이 되었죠. 7월 6일. 돌연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는 이 세 명이서 광동 산두지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전 7시에 호텔에 들어갔죠. 그러다 다시 오후 1시 반에 택시를 타고 역으로 이동해요. 그 후 여러 역을 경유하고 밤 11시에 돼서 닝보시라는 곳에 도착해 역 인근 호텔에 투숙하고요. 참고로 이들이 막 이렇게 거쳐간 도시들은 모두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동기는 뭔지 알 수 없지만 루트만 보면 애를 데리고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게 과연 단순한 여행이었을까요? 다음 날인 7일 오전,
셋은 호텔에서 나와서 미리 예약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의 행적은 그 택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목적지는 인근에 위치한 해상 만리장성 수목원. 하지만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뭐 여기 이렇게 바다가 안 보여요 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같은 택시를 타고 이 다음에는 거기서 40km 정도 떨어진 호수 동천호로 향하게 되죠. 오후 2시쯤 도착을 했고 기사가 이들을 내려주는데 머지않아 또 전화가 왔어요. 여기 말고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 이번엔 70km 떨어진 샹샤년 해안의 쑥란산 관광지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였고요. 그나마 이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사님이 자세히 알고 계셔서 다행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바다와 호수, 산, 커플이 다양한 곳을 둘러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유였죠. 어쨌든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남쪽 모래사장까지 한 1km 정도 걷게 돼요.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이 해안에서 동쪽 해변까지 가는 배를 또 타게 됩니다. 이때 선원이 그날의 마지막 손님이었던 이 3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여자아이와 부모와 함께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다는데요. 이때의 장스 씨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녁 7시, 드디어 CCTV에 커플과 함께 장스 씨이 쑥란산 관광지구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관광지구 안에서도 셋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가방을 든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다는데요.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봐서 학대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밤 10시, 관광지 입구 쪽 CCTV에 다시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커플뿐이었어요. 9살 된 장스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애가 없어요. 이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그 같은 날 방문했던 동천호로 이동했는데 또 여기서부터 행적이 묘연했죠. 이후에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즉각 동천호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끈으로 서로를 연결해둔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량모화와 시에모팡이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건데요.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요.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날 새벽 함께 술을 마신 뒤 외투로 줄을 만들어서 서로를 묶고 호수로 뛰어든 게 확인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한 정황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아이는요? 아이는 분명 저녁 7시까지는 무사했어요. 스스로 걸어서 관광지구 들어갔죠?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다가 3일 후에 극적으로 아이의 시민카드, 그러니까 중국 신분증 같은 게 샹사년 해안의 한 정자에서 발견됩니다. 이 정자에 이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수색대가 이 해안 주변을 샅샅이 뒤졌죠.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민간 구조대 500여 명이 갈고리로 땅을 긁으면서 해저를 탐색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없었고요. 그러다 7월 13일 12시입니다. 신분증이 발견된 정자에서 40km 꽤 떨어진 해역에서 한 선원이 바다에 떠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해요. 체구가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시신은 공식적으로 장스신이라는 게 확인되었고요. 사인은 익사입니다. 자, 그동안 발견된 CCTV, 목격자 증언, 또 이 실종 지역의 환경 특성을 종합해보면 아이가 실족사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여요. 혼자 빠졌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용의자들이 아이가 잠든 사이 물에 빠뜨려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자기 자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고 또 가깝게서 아이를 키우던 조부모는 내 잘못이다 자책하고 다들 눈물 바다였죠.
이 사건은 도무지 동기도,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비관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한 아이는 왜 데려가죠? 완전 남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자기들은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애도도 아까울 정도죠. 여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혹시 범인들이 어떤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과 사이비 종교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정말 너무 비극으로 끝났죠. 그러면서도 미스테리 그 자체로 남아버린 9살 여하 납치 사망 사건. 너무 그저 순수하게 대도시 구경을 하고 집에 잘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조부모를 탓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좀 더 세밀하게 직접 돌보지 못한 부모를 탓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더 정확히 이 사건의 범인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문제의 커플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겐 애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낮 3시 30분 중국 충칭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낮에 쿵 하고 난데없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그렇게 확인된 현장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아파트 화단 바닥에 2살짜리 여자아이와 1살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려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잠시 후 서둘러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두 아이들의 아버지 장보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죠. 아버지가 설명하길 자기가 잠깐 낮잠에 든 사이에 두 아이가 실수로 추락을 한 것 같다며 크게 자책을 해요. 당시 그의 모습은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잠옷 차림 그대로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계단을 달려내려왔더라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이웃들이 혹시 아이들이 더 다칠까봐 그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 판정을 받았고요. 천만다행으로 다른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끌어안고 구급차에 올랐죠. 하지만 그 아이마저 병원에 도착해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친엄마 천메이린이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서 망연자실했어요. 아니, 한 명도 아니라 두 아이 모두를 잃었으니까요. 사실 이들 부부는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그중에 큰딸은 엄마가 데려갔고 둘째 아들은 6살이 될 때까지 남편이 키우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혼한 후에 엄마는 보란듯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막 마친 상태였죠. 그러던 차에 전 남편 장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싶대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정말 잠시 맡겼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잃고 엄마 천메이리는 전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병원에서 마주한 장보의 태도가 다소 어이가 없습니다. 비록 이게 사고긴 했지만 오히려 그 책임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자고 있었다. 애들이 창가에 올라가서 놀 줄, 그리고 추락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변명만 하는 거죠. 엄마는 천불이 났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장보는 경찰에서 역시 같은 진술을 해요. 졸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하지만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본 경찰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큰아이는 겨우 만 2살이에요. 작은아이도 만 1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즉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정도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얘들이 올라간 창문 난간은 성인의 허리, 그러니까 약 1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 창문을 타고 넘어갔다? 더 조사해보니까 창문 턱에 아이들의 발자국이나 지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각 의심의 눈초리는 사건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장보에게 향했어요.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장보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아니 내가 왜 목숨보다 귀중한 내 자식들을 해치겠냐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천메이리는 그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그녀는 왜 친아빠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 천메이리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장보와 만나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매우 달라요. 천메이리는 유복한 도시집안 출신인데 장보는 그와 반대로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는 천메이린 집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이후에 열성적으로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그 구애에 결국 여자가 마음을 뺏긴 거고요. 당연히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죠.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2017년 8월 둘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큰딸을 낳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편 그렇게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장보는 그 조금 유복한 처가댁의 지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운영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점점 요구가 많아졌고 거기에 처가댁도 지쳐갔죠. 그러다 장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뜸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고요. 그의 눈앞에 지금의 아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또 다른 부자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청천. 평소 SNS에다가 자기의 일상을 잘 공유하는 나름의 좀 소규모 인플루언서인데요. 얼굴도 예쁘고 또 막 부자인 거 공유하면서 자랑하고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됐죠. 장보도 사실 SNS를 통해서 그녀를 알게 된 건데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예청천한테 댓글 달고 어필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DM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둘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아내 천메이리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쭉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남편을 종종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냐.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악담이었습니다. 장보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한테 너무 질렸다. 더 이상 1분 1초 보내는 게 난 아까울 정도야. 너가 너무 징그러워.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너무도 냉혹하게 그녀를 밀어냈죠. 그 사이에 장보는 예청천과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청천은 그가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거예요. 비밀은 머지않아 탄로가 났고 장보는 사실 끝까지 이 결혼 사실을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을 막 하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만 하면 다시 예청천과 결혼을 하는데 문제없게 꼴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혼 전적과 또 애 둘까지 딸려 있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싶었나 봐요. 근데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예청천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반응이 꽤 의외였어요. 너 유부남이야?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청천은 어릴 때부터 워낙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좌절이나 위기 같은 걸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원하는 건 뭐든지 돈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 이 남자 좋아. 근데 유부남? 그럼 네가 이혼해.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거만한 태도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 하지만 장보 입장에선 와, 이거 웬 떡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천메일인과의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자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도 왜 엄마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경찰 또한 이 전후 상황을 알게 되고는 장보를 재차 소환했어요. 그리고 애인에 대해서, 애인 예청천에 관해서도 물었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뭐 그런 관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장보는 예청천 이름만 꺼내도 막 발끈해요. 너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녀를 모른다. 그녀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잡아댑니다. 아니 분명 내연관계 맞잖아요. 실제로 장보 휴대폰 이것만 딱 열어봐도 최근까지 그녀와 다정하게 나눈 대화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지? 경찰은 휴대폰을 아예 압수했고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끔찍하고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 전인 2020년 2월. 장보는 막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예청천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보가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물론 6살까지만 키운다 이게 조건이긴 했는데 예청천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남자를 원했지 그 딸린 애까지 내가 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짐이야 짐. 동시에 예청천의 부모 또한 장보가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됐긴 했거든요.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아이가 있다? 절대 결혼을 허락할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보가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쨌든 이혼 판결은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맡게 된 장보가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이때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연녀 예청천이 슬쩍 떠보게 됩니다. 자기, 그냥 애들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보는 그 길만이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위챗을 통해 범행을 공모합니다. 애들 이렇게 죽일까? 아니야, 저렇게 죽일까? 아, 그거 너무 위험한가? 이런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나온 결론은 사고인 척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자는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 남겨진 대화를 보면요. 예청천이 장보를 막 더욱더 부추기고 있어요. 언제 죽일 거냐? 빨리 마음을 먹어라. 근데 이 남자가 망설이니까 그녀는 결국 너 이럴 거면 우리 관계 다 정리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초강수를 두게 되죠. 3개월 정도 지나고 9월 중순에 장보가 부자 여자 놓치기 싫잖아요. 다시 연락을 하면서 둘은 재결합하게 되는데 여전히 두 아이를 살해할 계획은 유효했죠. 그렇게 10월 25일 D-Day가 되었습니다. 장보는 전처 천메일인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큰딸한테 오랜만에 옷 좀 사주려고 큰딸만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잖아요. 큰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딸이 왔죠? 근데 예상과 달리 친엄마 천메일인이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딸과 함께 여기 머무는 거예요. 당황한 장보는 내연녀한테 막 빠르게 위챗을 보냅니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때 예청천이 그러면 딸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너는 집에 가라고 그렇게 시켜. 결국 이날 밤 장보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와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인 11월 1일 또 전처한테 나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집에 좀 데려와라. 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아들하고도 같이 놀게 하자 한 거예요. 왔는데 또 이날따라 마침 장보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합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렇게 다음 날인 11월 2일 하필 그날 오후에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잠깐 좀 외출을 하겠다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됩니다. 장보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요. 오후 3시 30분 두 아이들이 침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아이들의 다리를 각각 한 손으로 붙잡고는 창문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장보는 15층 창가에서 창문을 환하게 열고 그대로 두 아이들을 던져버립니다.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고요. 장보는 애써 감정을 다스리고는 울부짖으면서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앞서 그 영상에 찍힌 모습들 있죠. 막 자책하고 오열하고 그거 완전 가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말이 드러난 후 경찰은 장보와 예청천 두 사람의 위챗 기록을 낱낱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범죄를 모의했는지 다 파악하게 돼요.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인 11월 10일 두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되었고 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장보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두 아이들의 다리 잡고 동시에 던졌다라고 자백했거든요. 또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창가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닌 장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지난 진술 모조리 뒤집고 그건 다 내가 경찰이 나한테 강요를 해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보세요. 위챗에 이미 두 사람이 범행 모의한 거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변호사가 말을 하길 애초에 경찰이 그 채팅 기록을 수집할 때 불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쓸 수 없다. 무효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이야 방구야.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그때에 압수에 동의합니다 라는 칸에 서명을 한 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죠. 그렇게 법정에선 장보에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채팅 기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삭제하고 포렌식 통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가 말문이 막혔는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결국 그는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제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가증스럽죠? 뭔가 약간 동정표를 구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 내연녀 예청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장보가 나눈 채팅은 모두 장난일 뿐이었고 절대로 결코 실행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일관해요. 자기는 장보한테 속았고 나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건 또 아니지 않냐.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나 재판 휴정을 요청하거든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재판장이 더 이상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결국 12월 28일 두 사람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예청천은 두 아이를 죽일 의도로 계속해서 살인을 부추긴 죄, 또 장보는 아비로서 직접 친자녀를 살해한 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둘이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 제기했거든요. 기각되고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법원은 이들의 동기와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또 사회적 영향이 극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24년 1월 31일에 장보와 예청천의 사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두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어머니 천메이링. 그녀는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충칭의 한 사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이때 그녀가 죽은 자식들에게 남긴 말은 얘들아,
이제 안심해. 어쩌면 그녀는 범인들에 대한 원망보다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후회 속에 사는 듯합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친아버지의 눈먼 욕망과 내연녀의 부추김에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두 아이들. 현재 있는 그곳에서나마 고통 없이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